전 세계 유일무이 가장 많은 탈북민과 함께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반갑다. 이미 사실은 맞아요. 이미 사실은 유일한 프로그램이죠. 등재가 아직 안 됐나요? 이게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찾아봐야겠네 한번. 아니면 이거 신청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신청하면 비행기 값을 줘야 된대. 우리가 돈 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듣고서 네. 하나 좀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자, 동작을 하나 할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자, 뭐야? 왁스 바르는 거. 뭐야? 왁스 바르는 거. 서태지. 그 왁스 바르는 거잖아. 뭐 생각난 거 없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그건 여기지. 그건 이거. 뭐 미스터 샴푸? 짜 이렇게 짜. 이거. 어이! 이거 뭐. 알아요? 아이 알지. 정답은 바로 정답. BTS. 예스. 페너바이트 춤입니다. 아, 이거. 그렇죠. BTS가 네. 기네스에 지금까지 등재된 게 2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사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러운 대박. 동화책 같다. 기네스북. 너무 예쁜 기네스북 기네스북이에요. 같네. 예. 일단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장에 뭐 6명씩, 뭐 5개, 뭐 그런데 고양이. BTS는 BTS는 명예 전당에 올랐습니다. 북한에도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일이 차고 넘치는 곳이죠. 그렇죠. 나쁘가는 거 제일 많이 써. 어쨌든 누구도 깨지 못할 북한의 맞아, 기네스 올라갈 만한 기록들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오늘 이 기네스 얘기하면서 우리 이만갑에 꼭 필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분 어떤 분? 이분은 지식의 예?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아이디어 떠오르거나 막 똑똑하거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구 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만갑에 드디어 전구를 켰습니다. 지금 반해. 진짜 내가 볼 때 최고의 전제. 다이너 씨 오셨습니다. 또에 딱 걸렸어. 첫 번째,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쌀뜨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 MC로 함께하게 된 타일러입니다. 아니, 윤아 씨가 볼 때 어떤 이미지세요? 진짜 똑똑하신 것 같고 이 오늘 복장이 뭔가 그 킹스맨에 나오는 슈트발 딱 있어가지고 뭔가 이 스마트한 사람들만 끼는 안경도 딱 그러니까. 끼시고 네. 딱 봐도 그냥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약간 나약한 키보드 앞에 있는 긍정적이야. 아니, 형님 약간 비슷하잖아. 배고픈 지식이. 뭐야?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안경도 비슷하고. 이맥락에서 나를 왜 소환해? 저는 약간 처음 뵀을 때 약간 아인슈타인의 눈빛과 미소.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네. 북한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혹시 있었나? 예. 좀 궁금한 거 좀 있어요. 처음 얼마만큼 보시고 알고 그래서. 있는지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확실하게 결심한 거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검색할 때였어요. 진짜요? 네. 북한이란 단어를 찾고 검색하자마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로 검색했을 때
North Korea 검색하면 대부분의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냥 핵이에요, 핵. 그래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검색하면 갑자기 모르던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가 확 나오는데 영어로 검색할 때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한 문장, 뭐 두 문장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저한테 약간 안 보여줬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북한의 기네스 얘기하면서 기네스 얘기할 만한 인물들을 또 모십니다. 맞아요. 그 중에 또 저한테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하나 와 있는데 우리한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가로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똘똘한 뇌생남 유재환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재였어, 천재. 천재 이미지가 됐어. 되게 사실 저는 천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살기 때문에 왜냐면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창작력이 맞아, 필요한 맞아.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수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있죠. 너무 정확히 아는 게 맞아. 그 옛날에 그 피타고라스 시절에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사위를 굴려서 만들었어요. 1도, 4도, 5도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그 화음을 만들어 가니까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런 수학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음악까지도 발전이 된 거죠. 음악이야말로 정확한 수학이 들어간 대박. 처음 알았어 저는. 가수인데. 아무튼 진 교수님 기네스북 하면 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그 책 봤는데 별게 다 있더라고요. 빨래 집게 많이 매달기. 또 이거 여러분들 혀 가지고 코에 닿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닿는 사람이 있대요. 세계에서 손톱 제일 긴 사람. 서러가더라고요. 그다음에 1분 동안 쌍절공으로 탁구공을 많이 받아치기. 그건 기술이다, 진짜. 맥주캔을 공기 호흡으로 팍 한 다음에 온몸에 많이 붙이기. 별별 기네스가 다 있는 거예요. 봐요. 근데 사실 기넷에 이것저것 별의별 거 다 들어가긴 하는데 오늘은 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KBS 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맞아. 그거 138일 동안 연속적으로 방송 낸 거 거기에 이제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전 세계가 같이 울어줬던 기록이었어요. 기록.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전산으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국에다가 그렇게 누구 찾는다고 네, 그랬던 일이 있었죠. 또 이제 실향민 선생님이었기도 했던 고송혜 선생님이 최고령 음악 프로 진행자로 작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모두 조회수, 작품상 등등으로 기네스에 다 올랐습니다. 아우, 박수 쳐야 됩니다. 한국 K 문화의 사실 힘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기네스북 하면 전 너무 익숙한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분명히 다들 알고 있는데 북한은 그거 알고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네스북. 이거 있어요? 네네. 그 노동신문이랑 뭐 민주선열 신문에 어느 세션이 있어요. 약간 세계 문화생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기충이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처럼 뭐 세계 문화 수준을 알거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빨리 집게 막 이런 거는 나오죠. 찜줄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유출을 할 수 없는 순수 개인의 기량에 의한 그런 것들을 주로 실어서 또 재밌게 읽어주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 기네스북에 대한 존재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전투 나가면 애들이 기이하게 노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야, 너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겠다.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 그게 맞아. 뭔지는 알고 있어요. 네.
세계에서 북한만이 가능한 기네스 기록 탑4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기네스 북 탑4 세계 이것 국가원수 김정은. 뚱뚱한. 빠르다. 세계 한 글자 아니에요? 뚱뚱한 국가원수. 투블록. 투블럭. 투블록 국가원수 김정은. 기네스 북 탑4 정답은요?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김정은입니다. 진짜 어리다. 아가 하네. 여기다 여기. 진짜 어리다. 진짜 어리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그로부터 1년 후입니다. 아, 저 때 야. 정말 다들 우는 거 보고. 자, 이틀 뒤에.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는 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갑자기 올라갔어. 애때네 애때. 저 때가 공식적으로. 뭐 물려받은. 공식적으로는 졌대지만 사실 2010년도 9월 달에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당중앙 군사위원장이라고 할 때 사람을 다 통박을 잰 거죠. 저 사람이 후계자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도 있을 때니까 당시에는 김정은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과연 저 사람이 후계자 사이에 과연 그걸 세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처음이 관심사였어요. 아무래도 김일성만 해도 뭐 항일 빨치산 을 했고 그다음에 업적이라도 뭐 대동강의 있는 기적 거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 소프트 성과도 있고 김정일만 해도 70년대부터 거의 뭐 10년 넘게 후계자 네.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았다고 선전을 해왔을 테고 근데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아무런 그런 배경 없는 애가 탁 나오고 그것도 보니까 20대야. 뭘 알아.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전의 지도자는 사망하고 그러면 세습받는 사람이 또 생기는데 근데 분명히 애도를 해야 되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환영해야 돼. 이게 약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사실 이제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었겠죠, 먹고 사느라고. 근데 대부분 권력층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욕했어요. 저 어디 저런 애가 나타났냐고. 있는 줄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김대장 나오더니 최고사령관 올라가고 이러니까 욕도 많이 했어요. 욕은 혼자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당장에 경험상으로는 저희 아빠는 술만 드시면 욕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계실 때. 친구들 앞에서 해요? 아니면 집에서만 해요? 아주 친한 친구 있으면 술자리에서 해요. 네. 그때도 저희 아빠가 그랬거든요. 김정일 때문에 우리나라 못 산다고 막 핵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덕제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를 술 드시면 하셨는데 그때 군부 내에서도 장성들이 이제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모아놓고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는 그런 걸 이제 전역을 돌아가면서 아주 했던 거죠, 북한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대놓고 욕했어요. 욕 많이. 저희 집안도 뭐 빨갱이 집안이라고 하는데 뭐 일명 북한에서 저희 이모들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야 저렇게 어린 게 나보고 너보다 그래 몇 살 좀 많아 보인다. 저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냐.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랬어요. 저도 나하고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야, 나도 저 집에서 태어나서 나도 그러면 김정일처럼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또래 젊은이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평양에서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러니까 아빠 엄마 세대는 엄청 걱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댐지 세대는 기대감에 설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최연소
그렇게 딱 올라왔는데 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라도 치마도 좀 짧게 입고 머리도 좀 기르게 할 수 있고 청바지 입을 수 있고. 예,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 전 세계가 기도했어요. 네, 그래도 좀 뭔가 해 나가서 배워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뭘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알겠습니다. 그 2010년 10월 10일 날 첫 군중들한테 후계자로 김정일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그날 딱 중국 어느 지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CNN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종업원들한테. 어떠냐? 새로운 지도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수령님이 환생하셨다고. 수령님이 환생하셨다고. 모습이 너무 수령님하고 환생하셨다고. 왜 환생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이 환생하신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환생하셨다. 소리는 진짜 북한에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약간 좀 있어 여기. 닮았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연출하고 얼마 전에도 그래서 보니까 그 성형설도 중절모 쓰고 나오잖아. 근데 요즘 그게 아웃 오브 모드 됐잖아. 사실 아무 유행이 지냈는데 그걸 쓰고 나온 게 김일성이 그 사진 찍힌 게 많거든 중절모 이거.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건 뭐 미국에서는 일부러 그래서 살을 좀 째우고 맞아요. 성형까지 했다는 이런 그 말이 그런 분석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타일러 씨한테 궁금한 게 타일러 씨는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인의 관점으로 네. 야 북한에 3대 독재가 시작되는데 나이가 26이다. 네. 미국 사람들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뭐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고 똑같이 하겠지 하고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분석하는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진영으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또 젊고 스위스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외국물을 마셨다고 등속형이 되겠다라는 이런 게 기대하는 이런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 뭐 아닐 거다 하고 되게 현실적인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6세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때 우리가 첫째 형이 있어요. 그런데 셋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 말고 김정남이나 김정철이 됐어야 돼요. 북한의 로직상. 그런데 그렇지. 이게 물론 김정남이 도쿄 디즈니랜드 입국 사태로 망신을 당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바깥에서 안 좋은 얘기도 대놓고 하고 노름하고 빚도 많고 해서 진적의 후계자 수업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럼 김정남은 없다 쳐도 김정철이 첫째잖아요. 근데 김정철은 유약해요. 음악이나 좋아하고 농구나 좋아하고 나네. 남성 호르몬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김정은은 나이도 어린 동생인데 투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싸움꾼 기질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근력도 있고 뭔가 승부수도 있고 그래서 2008년경에 김정일이 김정은을 최종 후계자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어요. 딱 2년 전에. 제가 제 생각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연소 국가원수 저는 곧 깨질 거라고 봅니다. 왜요? 네? 왜요? 왜요? 네? 왜요? 김주애가 받지 않을까? 이하고 나니까.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김정은 죽는다. 김정은이 곧 죽는다? 곧 죽는다. 죽는 건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김주애가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 그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지. 그냥 또 나왔어. 계속 고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정으로. 야, 고정 무섭다. 고정 부럽다. 기네스북 탑3. 틀리면 죽는다. 일심동체 이거. 틀리면 죽는다고. 틀리면 죽어요. 10만 10명. 뭐 열병식 같은 거 아니에요? 10만 명 일심동체. 열병식.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약간 좀 건강 쪽으로 갔을 때 디스크 같은 거. 왜냐면 10만 명이? 항시 이러고 서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목 디스크 또는 허리 디스크가 있을 법도 하다라고. 가능성이 있어. 자, 정답 확인합니다. 틀리면 죽는다? 제 아니라.
북한의 공연 아리랑. 와, 예술 공연 아리랑.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오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의 실수가 없어요. 저 실수하면 죽어요. 아유 어린애들. 아유 제일 마음 아파, 제일 마음. 맨날 시킬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 쇼까지 해? 어머. 저 드론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저거 만들고 있다는데 지금. 그러게. 아, 마지막에 들어갔어 이거. 빛나는 저거. 와 대박이다. 이건이 없는 나라. 아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진짜로?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랐어요. 와, 몰랐어. 아리랑 공연에 동원되는 한 회차에 동원되는 인원수가 대략 10만 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카드 세션 보세요. 탁탁탁탁 10만 명이 하나같이 맞추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2007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술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예술 공연. 2014년에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 아리랑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2018년까지 이 아리랑 공연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즈음에 이름을 북한이 쓱 바꿉니다. 아리랑에서 빛나는 조국으로 공연 이름을 바꿔요. 드론 쇼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씨를 드론들이 수십 개가 쫙 날아가서 밤하늘에 술을 놓죠. 대신 입장료를 3배 이상 올렸어요. 그때 당시 특등석이 800유로, 1등석이 500유로, 2등석과 3등석이 300유로와 100유로였어요. 그런데 2018년 9월 9일 공연 10년 전에 비해서 3배로 올렸는데 외국인 관람객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공연을 다 봤어요. 이야. 어떠세요 보시니까? 뭐 저는 뭐 맥락을 아니까 되게 뭐 병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아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이런 거 아예 모르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보면서 우와 되게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 있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연습했지? 그럼. 일을 하다가 휴가를 냈나? 퇴근하고 하나? 학교에서 이런 걸 시키니? 막 이런 식.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구조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다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월급 어떻게 주고. 이게 아까 타일러 씨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주고 하면 착취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김 부자가 이제 참가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고 거기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뿌듯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해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회의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도 점점 줄어들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병맥주를 15병을 받은 거예요. 사탕 받은 친구도 있고. 1년 공연을 하니까 병맥주 15병을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럭지에다가 2개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비닐병이 그 퀄리티가 안 좋아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치를 그냥 1년치 월급을 날리고 죽상이 돼가지고 네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2007년 그 북한이 아리랑 그 기네스북에 오를 때 제가 그때 참가했었거든요. 아, 참가를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아리랑 공연을 참가해서 정말 운때가 좋으면
텔레비전을 타요. 네. 그 어머니들의 초기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우리 딸이 뭐 아리랑 참가해 이렇게 하면 야 이번에 뭘 줄까? 왜냐면 제 선배 언니들은 재봉기 받았거든요. 이렇게 재봉틀을 받았는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이제 그 색 TV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색 텔레비전이 뭐였냐면 지금 보면 그 LG 거 그 뒷장구 TV 있잖아요. 아날로그 TV. 옛날 있지. 이렇게나 수상관인 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LG를 떼고 거기다 이제 아리랑을 붙여서 진짜 한국 LG였다. 예, 그거를 이제 줬어요. 마지막으로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그 재고래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풀고 재고털이한 거. 예, 재고털이 합돌이하고 사장님 미쳤어요. 그거를 하고 우리 가게 어디 나눠줬구나. 나눠주고 애 뒤로부터는 TV 이런 거 안 줬어요. 막 사탕 1kg. 결국엔 또 아예 못 받는 쪽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상이 내려가는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말이 없어요? TV 주다가. 불만이 이제 입이 이빨 대빨 나오죠.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너 왜 나한테 이거 줬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못하죠. 어떤 거였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곤봉장이라는 리듬 체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15살 거의 유연성이 다 굳은 시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나 하나가 못하면 집단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막 경쟁을 붙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리 찢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이제 다리에 멍이 들어서 새파랗게 핏줄이 다 터져서 그냥 뱀 껍데기가 이제 씌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제 유연성이 좀 이제 굳거든요. 근데 제가 뭐 피면 애들이 못 가다 보니까 선배 언니들이 한 10명인가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저런 담벽에다 갖다가 이렇게 다리 찢는다고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근데 온 학교가 제 울음소리로 다 제가 소처럼 울었대요.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 골반이 이렇게 다리를 찢다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가능해? 예, 그게 이제 확 튀어나왔는데 다음 날부터 못 걷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몸을 가지고 1년 넘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면서도 막 하더래요. 지금도 지금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20년이 지났는데. 몸이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네. 약간 야하지 않았어 방금? 지금 야하지 않았어. 몸이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자, 이거 본봉 씨 좀. 근데 곤봉이 지금 뭐 똑같은 건 없지만 가지고 오셨죠? 지금 가져왔는데 이 자, 곤봉도 15살 때 모습을. 신발 벗고 본격적으로. 뛰어야 왼발의 투원인가요? 야, 그러면 우리 펴도 되나요? 수혜 씨가. 근데 나오네. 자세가 나오네. 자세가 아니 뭐 나오네요. 단무지 2개인 거 잡고. 자 우리 먹고 항상 수혜 씨 아리랑 공연 보겠습니다. 옥시야 갖고 왔나 봄돌이 싣고 왔나 강남에 갔던 제비 이 몸에 다시 왔네 행복의 초마를 원래 찢어야 되는구나. 다리를 찢어야 돼. 찢어야 되는 거? 싹이 모인 몸에 다시 왔네 행복의 초마를 새 집을 지어놓고 찢었어. 네가 하도 좋아 오. 하도 좋아 잘한다. 아우, 저거 생각이야? 얼마나 시켰으면 좀 기억하는 거 봐. 얼마나 시켰으면. 소년제.
아, 소년자야, 기가 막히네. 역시 스파르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7살 따님들 어머님인데 15살 때 스파르타식으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애들이 땡볕 쳐요. 막 픽픽 쓰러져요. 그거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연습을 어머니 세월이. 그러게 세월이 말을 해줘. 공하고 물이 다 빠졌구만. 근데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래. 꼰대장이 형. 그러니까 생각이 난 게 저 지금 완벽하게 했잖아요. 잘했어. 제가 어떻게 우연히 총을 한번 잡아봤는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기억해? 북한이 15살 때 저희가 붉은 청년군인데 갔다 왔는데 총검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스파르타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타일러가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그 다재다능하긴 하신데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약간 불편해서 그렇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저 하는 게 사실은 북한 국가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맞아, 거잖아요. 선전이요. 저게 이제 80년대부터 이름은 계속 뭐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해가지고 계속 바뀌었어 해왔는데 5.1 경기장에서 보는데 그게 10만석이거든요. 제일 꼭대기 측에서 보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요. 이 경기장이 그렇게 커요. 근데 외국 대표단 가는데 외국인들 반영은 똑같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나라들은 와 어메이징 뭐 판타스틱 뭐 이런 소리 내요. 근데 유럽 국회의원들이랑 미국 국회의원들이랑 데려가잖아요. 아동 착취 문제를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사람들은 저거 벌써 저 5살짜리 6살짜리를 저렇게 훈련하려면 저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외교부 사람들도 데려가려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수반들을 데려가려고 그러지. 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저 선진국 사람들 데려가면 이거 어떻게 정황을 대처를 해야 되지? 이게 그런데 저게 진짜 선물을 탄다는 소리를 했는데 카드 섹션이 5만 명입니다. 와. 앉는 게. 5만이요? 5만. 추석단에서 맞은편 쪽은 다 카드 섹션이에요. 근데 한때는 김일성 얼굴도 나왔어요, 가운데. 맞아요. 이 카드 섹션. 김일성 얼굴을 하는 애들은 TV를 주면 칼라 TV를 줘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몰개스랑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흑백 TV를 주든가. 야,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대요. 화장실. 아이고. 이게 한번 화장실 가려면 이거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뭐 예전에 기저귀도 채워놨다고 할 정도로. 근데 밑에다 막 페트병을 가지고 있대요. 필수예요, 필수.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뭐 참다가 맹장 터져서 갔는데 죽는 애들도 있고. 그게 제일 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악취가 그렇게 진동합니다. 그럴 것 같아. 화장실 쉬는 시간에 5만 명이 한 번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똑같이 줘요. 이제 그리고 뭐 건봉장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화장실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 못 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참다가 네. 결국엔 이제 방광 오고 막 난리 납니다. 아 진짜 그 와중에 그 중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이거 제일 공연... 편한 데 있어요. 카드 섹션 보면 이만큼 이제 애들 쫙 새로 앉은 거 번호를 매겨보면 1번부터 72번까지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랑 60번부터 12번까지가 로열석이에요. 몇개 안 번지나 보네. 몇 개 안 번져요. 그래서 배경책이 이렇게 얇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돈 있는 집 자식들, 이야. 댁 있는 집 자식들 이걸요? 그 집은 있는 집이니까 칼라티가 필요 없는 거야. 없어요. 예. 억지로 참가하는 거지. 그리고 11번부터 한 59번까지는 너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배경책을 몇 킬로? 거의 한 15kg. 가장 중간에 끼어 있는 애들.
난리 난 게 뭐냐면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 얼굴 나오는 애들. 그 사람 얼굴 나올 때는 책을 이렇게 바꿔들어야 돼요. 걔는 또 짧은 책이 시간에? 두 개예요. 우와. 배경책이.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서 그 배경대 하는 애들을 보면 키가 안 커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들고 다니고. 그 계속 메고 다니고. 사실 여러분들도 말로만 또 15kg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져봤어요. 이게 정민 오빠 오늘 어떻게 얼굴 부분 담당하나요? 잘못하는 거. 요건데 빨리 바꿔야 돼. 요건데 빨리 바꿔야 돼. 우와.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지. 이게 쉬워요? 15kg예요. 여기 나봐. 7kg짜리 2개. 야, 왜 아병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가 돼. 우리 연구에서 이 정도 무게라는 이 정도 거야. 무게인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빨리. 오, 이거 힘들지. 아이고. 무거워. 안 돼. 우리 운동 많이 안 돼.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나가요. 야, 진짜 고개들은 팔 근육 장난 아니겠다. 재환이. 저도 요즘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 안 돼, 안 돼. 앞에 어고고고고고. 앞에 요만한 턱이 왜 접질 못해? 오. 턱이 왜 접질 못해? 오. 좋아 좋아. 오. 맞지? 대박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다 암기를 해야 돼.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수기로 신호를 하거든. 3번, 1번 이렇게. 그걸 딱딱딱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들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와, 15kg. 저는 그래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고 다 써놨으니까 그렇지. 제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살쪽만 있고 하니까 어머머. 이렇게 보면은 그걸 합쳐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맞아요. 하나씩 가지고 되게 볼품이었고 이게 뭐야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수면 코라고 그러더라고. 코 부분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씩 그림이 나와. 맞네. 자, 이러면 솔직히 신기하긴 해. 영상 보면 와라고 신기하긴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야 이거 인간이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을 갖다가. 지금 타일러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기하지만 불편해요. 안될 생각하면. 그냥 불편해요. 감탄은 나오는데 어찌 보면 감동은 없고 탄식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그 교실을 또 내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육체적으로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조직 생활, 단체 생활, 개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의 픽셀로 전환해서 전체와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탈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건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적 인간형,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훈시까지 해요.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술 공연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술이라는 걸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존경받아 마땅해야 예술인 것 같은데 지금은 비난받아 마땅한 어떤 아이들을 찾는 행위인 것 같아서. 근데 이래서 말인데 실수하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실수하면 그냥 바로 생활총화는 기본이고 만약에 실수했으면 그날에 사상투쟁회를 해요. 사상투쟁회? 그거 사상투쟁회가 어떤 거냐면 얘를 갖다 세우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이제 잘못한 걸 집단이 다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학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공개적인 학폭이야. 얘가 이렇게 사상투쟁회를 당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에 부모를 불러요. 부모까지 불러서 아들 교양, 딸 교양을 어떻게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배경대에 카드 섹션 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네. 그런 구호를 써요. 5자는 혁명의 원수. 여기에 5점을 남긴다 하면 이 5자는 혁명의 원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너무 그 감옥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서커스 하는 또 이 팀이 있습니다. 서커스 있지, 교회. 유명한. 와, 어우, 박자가
와. 일요일 날 이거 맨날 보여요. 교회국장. 네. 자, 북한의 서커스가 실력이 굉장히 좀 위에 있다. 높아요. 진짜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보상을 받잖아요. 우승 메달 따면. 근데 이거는 금메달 따도 다 장군님 덕이야. 사실은 대체로 서커스단 같은 거는 고아들을 데려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저런 거 시키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애육원, 육아원에서 키운 애들을 가져다가 지금도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지. 이게 자발적이냐, 보상이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서커스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서커스랑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걸 해외에 파견시켜서 하는 활동이라는 게 외화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어떤 선수로서 사업자를 소속돼가지고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러 간다고 그런 공연을 올리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가 정치 주체한테 어떤 그 돈을 준다라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외화벌이만 하면 뭐 또 말은 안 하겠지만 북한 주민들 돈도 빨아내요. 아, 그래요? 북한에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 평양 견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평양 교회단에 10번 갔든 20번 갔든 돈 내고 무조건 가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가면은 앉아있으면 다음번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치. 굳이 가고 싶진 않은데 돈벌이를 하려니까 이거 무조건 필수야.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합당한 보상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기네스북 탑2 믿을 건 오직 두뇌뿐. 이것으로 기네스북 등재된 북. 해킹전. 총검술 해킹 잘하죠. IQ 기네스북. IQ. 뇌수술. 진짜 미안한데 그 IQ 검사 미국도 해요. 우리 학생 때 많이 IQ 했어. 검사요? 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학교에서 그냥 다 진짜서 다 해야 돼요? 했는데 왜? 요즘은 왜 해야 안 해. 돼요? 요즘은 안 해. 예전에 다 했어. 혹시 멘사세요? 아니요, 저는 mensa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mensa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멘사에 가입하지 않는다. 저도 멘사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나도 안 해. 저 자가 복잡하더라고. 자부심 봐. 저도 안 했어요. 가입 회원제예요. 뇌래 그 IQ가 몇 넘어야 되지 않아요? 140 이상. mensa 하려면 그냥 mensa 시험 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시험 치고 회비를 내시면 mensa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맞아요. 시험을 쳐도 붙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게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고 합격하실 거예요. 안 해보셨죠? 저는 멘사 시험을 봤습니다. 멘사 시험을 봤습니다. 맨살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도 보였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었습니다. 혹시 내가 멘사일까봐. 모르잖아요. 그렇지. 멘사일까봐. 뭔데? 그래서 점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더니 100점이 나왔더라고요. 100점이래. 만점에 100이라서 왜 100이 할 때 IQ 100인데 두 자릿수는 안 나오고 다 100으로 한다고. 100 밑에 예의상. 정답을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시작.
손 어떻게 해요? 언제 다 올려요? 자, 기억하는 단어들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1. 실력전 2. 봉화 3. 마라손 저걸 외운다고요? 순서대로. 이미 외워오지 않았을까? 유학생. 27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 34분입니다. 아 저렇게까지 한다. 번호까지? 그러니까 무작위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거. 무작위. 오배선. 46분입니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28개의 메달과 3개의 금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으며 평양 외국어대학의 유송희 학생은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개인 종합 제1위를 함으로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보유자로 되었다. 천재네. 와 맞아 이거 이 순서 본 것 같아요 북한. 와 기네스북까지. 컴퓨터를 같이 이야. 해서 키울 수가 없어. 너무 대단한데 아니 이게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공식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스포츠고 영국에서 처음 개최했어요. 2022년까지 매해 개최가 됐으니까 벌써 36회째 이어지고 있는 나름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우와. 말 그대로 기억력을 갖고 겨루는 스포츠 대회예요. 그래서 경기 종목이 10종목인데 랜덤 단어 기억, 15분 추상 도형 기억, 30분 이진수 기억, 5분 숫자 기억 등등 10개의 이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북한 학생들이 무려 금메달 11개, 금메달 11개, 금메달 8개, 동메달 9개, 총 28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국가 성적 1위를 차지합니다. 특히나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북한 대학생이 류송희 학생이 7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혼자. 그러면은 10개 종목에서 7개 땄으면 다 딴 거예요, 혼자. 그렇죠? 최고상인 국제 기억 대가상을 받고 또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기네스북 2022 책에 등재가 됐습니다. 대박. 야, 말이 안 나온다. 말이. 대박이네요, 진짜. 야, 그러면 제가 유재환님에게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오, 네, 네. 네, 천재라고 하시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법학과를 나오긴 했어요. 외웠죠. 외워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이성미 학생이 자유 암기 단어 그 종목에서 1등을 했거든요. 네, 네. 금메달 땄는데 15분 동안에 단어를 한 몇 개쯤 외웠을 것 같아요. 세계 1위라는 가정하에 분명히 한 개씩 줄을 칠 때 1초씩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60개가 1분, 그러면은 900개 정도, 15분이니까 900개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논리적인데 근데 한 번 치면 다 기억나나요? 그래야죠. 세계 1위니까. 세계 1위니까 그래야죠. 아, 네. 그러면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는데 그 유재환님에게는 한창 못 미쳤습니다. 302개를. 그래요? 302개를 외운 거야? 네, 302개. 독일이 15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기록을 깬 거라고 하네요. 아니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대나 법대 학생들 물으면 사진 찍는다고. 맞아요. 사진적 기록. 네네.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이 사진적 기억을 갖고 있어요. 딱 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63번 땅땅땅 이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해요. 네. 사진처럼 기억한다고 해서. 맞아요. 너무 대단해. 난 백지로 찍히던데 딱 보면. 기억. 딱 보면 백지로 찍혀. 아무 그림이 없어. 진짜.
근데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디 국제 대회에 누구도 막 내보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솔직히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막 금메달 많이 따와라 막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다 니까 이제 뭐 그것도 스포츠 아닙니까? 스포츠 하면 뭐를 합니까? 경기에서 이기면은 우승, 컵 주시, 국기를 띄워요. 북한을 마치나 자기네 정상국가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갖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북한의 그냥 이미지를 그냥 좀 갱신하겠다, 좀 보여주겠다, 자기네들 정상국가다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선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이제 북한이 어쨌든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아까 말한 집단체조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과학, 수학 경기대, 국제 수학 경기 올림피아드 나가서 꽤 성적이 좋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국제 기억력 대회 같은 데서 저 우리 대학 후배거든 말하자면 외고 대학인데 그런 대회에서 나가면 음악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따라서 조선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김정은 아니야. 아 결국은 글리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세계적인 탁월한 지도자다. 이런 것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야. 그게. 창의력은 안 키워주고 그렇죠. 암기력은 그러네. 암기력, 기억력 키워주고 창의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럼 걔들이 뭐 학문을 잘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학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상의 자유예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수학대에서 1등하는 것하고 정말 뛰어난 수학자가 나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생 중에서 1등 받는 애한테 메달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전통이 있은 후로 100년 동안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자가 안 나왔대요. 수학 교수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과연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걸 어떻게 훈련받는지 보여줍니다. 어, 1하고 0이면은 얼마나 하죠? 키워. 개선 유치원 김주경 어린이가 오늘 용상화 능력이 높으면 어떤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게 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 개의 6년체를 몇 분 동안에 맞출 수 있습니까? 10분 동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3분. 10분 동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3분. 와, 너 지금 야, 아예 이거 못 맞춰. 진짜 천재. 이거 아예 못 맞춰. 엄마. 난 저거 한 개면밖에 못 맞추는데. 엄마. 수학적 사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동시에 제시되는 계산식의 답도 용상화로 맞춰보게 하고 있습니다. 212, 287. 예, 두 식의 답이 꼭 맞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아무나 훈련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아니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사실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잘하죠. 저희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 기계를 못 쓰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왜 지켜 저런 거를. 근데 없으니까. 아니 진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영재학교 학원 너무 많아요. 많아요. 2005년도부터 뭔가 이렇게 정보화라는 그 키워드가 네. 핫한 주제로 된단 말이에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면서 심리학 박사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네. 정보 습득의 그 속도를 가속화해서 뭔가 이렇게 국가를 강하게 한다. 뭐 이런 컨셉의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또 누가 보고 야 이거 말이 된다 해서 그다음에 이 속독이라는 교육을 거의 의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 모든 학교들 그리고 대학들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책도 그냥 이건 속독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살짝 스포츠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가만 보면 그래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암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여기 대충 다 두 개 했죠. 정도. 그래요? 암기력은 뛰어날 거예요. 다 했죠, 다 했죠.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단이라는 조직 생활을 시작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신년사 달달달달 다 외워야 돼요. 김정은 장군님을 우러르고 떠오르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혁명 역사 타 가서 유치원 때는 또 김일성이 몇 년 며칠에 태어나가지고 몇 시에 어떻게 찾고 그거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암기를 하돼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암기를 빨리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 멤버 중에서 세계 기억력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 중에 지금 있어요. 우리 거영환 선생님 아닐까요? 무슨요? 진짜요? 네, 실장. 이과 천재. 하일. 동민 오빠. 장혁 아니야, 장혁? 장혁? 저도 기억력가 버리고. 파일럿이가 일부러 안 나갔어. 일부러 안 나갔어. 이런 거 나갈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나랑 같은 이유구나. 이유가 같아. 틈이 없어서 그냥. 이 중에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실은 접니다. 사실은 접니다. 정확하게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는 아니고 국가대표 선발전이었고 선발대회. 아까 그 나왔던 화면에 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 뭐 단어 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카드도 이렇게 하고 6종목이 있어요. 6종목 다 공부해서 나갔었고 제가 제일 잘했던 거 단어와 그 다음에 카드 52장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 이걸 했었죠. 정말로 사진을 찍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가 아니라 이 기술을 배우면은 사진이 찍혀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요?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러분 집을 들어갔어요. 상상해봐요. 집에 들어왔어. 바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죠? 신발장. 자, 신발장에서 본인이 신발 벗고 어디로 가요? 거실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루트가 있을 거예요. 이 루트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순서대로 나열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로키법이에요. 여기 로키법이에요. 예. 하나씩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카드를 집어넣어요? 단어들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배웠잖아? 집에 가서 신발장에 카드를 집어넣고 있어. 집어넣는다. 하고 화장실 문에 집어넣고. 집어넣고 다 찾아봐. 다 찾아볼 거. 다이아몬드는 어디 갔지? 어떤 아지? 이게 지금 사실은 억지로 공부시킨다 뭐 한다 하지만 안 남아. 오늘 이만각 보면서 사실 우리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 맞아요. 같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이만갑에서 기억력, 암기력 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해볼 수 없죠. 압박감은 갖지 마시고. 이거 유재하는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인가 부담 갖지 마시고. 요즘 안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지금부터 여기는 북조선 양입니다. 여기서 암기력 선수권대회 준비할 선수를 뽑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타일로프스키. 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5초 동안 30개의 단어를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시간은 적당한 시간까지 드리고 제가 스톱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카메라가 1인당 하나씩 잡고 있기 때문에 컨닝은 아우지. 컨닝은 아우지입니다. 예. 아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네. 자, 지금부터 15초 동안 지금은 쓰면 안 돼. 30개의 단어를 드립니다. 보기만 해야 돼. 자, 준비. 시작. 시작.
끝만 세우면 끝. 이게 15초예요? 써. 어떡해. 빨리 잊어먹어. 진짜 모르겠는데요? 뭐야? 야, 기억이야. 야, 정민 오빠 진짜 많이 쓴다. 아유 왜 건이가 그래요? 건이가 누구? 정민 오빠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저는 뚜껑을 닫아 놨습니다. 저도 닫았습니다. 아까 닫았습니다. 자, 채널A의 간판 기자이자 매일 아침 돌직구를 던지고요. 생방송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진 기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김진 기자, 들어주세요. 자, 공개합니다. 김진 기자, 들어주세요. 자, 친구 누나 미안해. 많이 썼네. 친구 없었어, 친구? 김진 기자 5점. 친구 없었나요? 자, 이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48 IQ. 아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다들 I'm not good at Korean. I'm not good at Korean. 영단어였으면 잘 쓰는데 한글 단어가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북한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리과대학. 맞아. 리과대학 대표를 장혁 많이 썼어. 아유 미안 아, 잘 붙어간다. 미안합니다 동무들. 아, 많이 썼네. 무지개 땡. 태극기 맞았고, 벚꽃 맞았고, 사이다 맞았고, 중령 맞았고, 비행기 맞았고, 다람쥐 맞았고. 똥팬. 7개. 이야. 대박. 리과대학 7점. 아니 보여줬어다. 지금 그래. 미안한데 5점부터는 잘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7점 되게 잘한 것처럼. 자, 어깨 이렇게. 아 부끄럽습니다. 자, 신 교수님. 이거 노인학대잖아. 이거 노인학대잖아. 돋보기 안 끼고 오셨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데 날보다. 아니, 공개하면 안 되는 아유, 거야. 한 번. 한번 해주세요. 뭐야? 저 있어. 뭐 국수. 제철 수 있어. 쓸수 있다. 수 있다. 3점. 썬킴이랑 동점. 여기 문제적 남자. 우리 타일러 씨. 진짜 많이 맞췄어. 아니 많이 못했어요. 자, 많이 못했어요. 타일러 씨. 무지개떡, 태극기, 벚꽃, 비행기, 다람쥐, 맥주. 있어. 있어요. 아 이게 은하수랑 중력을 좀 섞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은하수 중력. 굉장히 외국인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 다 썼어. 우리 종민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자, 김정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썼어. 우리 종민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김정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이요. 오빠 천재설이 맞았어. 야, 정민 오빠 진짜 많이 쓴다. 어떡하냐. 아유 왜 건이가 그래요? 안 보여. 김정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이요. 오빠 천재설이 맞았어. 무지개떡 있어요. 지하철 있어. 서울 없어. 거울 있어요. 얼굴 아니 없어. 없어요. 벚꽃 없어. 신발 있어요. 벚꽃 있어요. 벚꽃 있어요. 신발 없어요. 영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지하철 없어요. 개구리 없어요. 지우개 옆구리 하늘에서 그랬어. 막 썼구나. 하늘에서 지금 막 썼구나. 왠지 많이 쓴다 했다. 하늘이 뭐했어. 하늘이 뭐했어. 천재야. 나 지금 천재설이 맞았다고 막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단어 쓴 거잖아 이거. 자기 아는 단어 다 썼네. 하나 맞을까 봐 찍은 거야. 옆구리를 왜 쓴 거야? 이게
시리어스. 대박이다. 진짜 옆구리. 좋습니다. 자, 이제 유지하 씨. 우리 잔. 유지아 씨. 아, 이거 되게 부담스러울까봐.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 공부해서 나갔었고 제가 제일 잘했던 거 단어와 순서대로 외우는 것. 사진을 찍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유지하 씨. 우리 잔. 유지아 씨. 이게 저는 이제 순서까지 다 외우는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왜 서른이? 야. 10점만 맞아도 어마어마. 그럼 이거 대회 나갔던 재환 씨 들어주세요. 뭐야? 뭐야? 무지개똥 패고 싶어 꽃. 뭐야? 무지개똥 패고 싶어 꽃. 자, 이렇게 해서 대기하는 사람이었어. 대기하는 사람이었어. 자, 절대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네스 북 탑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땡땡땡땡. 63 빌딩. 63 빌딩. 일심단결 주체사상. ICBM. ICBM. 김원수님 아닐까? 김원수. 김원수님. 세상에서 제일 없잖아. 김원수. 맞죠. 자, 정답은요. 이겁니다. 유령 건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령 건물입니다. 유령 건물이 막. 자,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야. 유경 호텔. 혜련 씨,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유경 호텔이라고 하면 거기 뭐 대동강 옆에 있고 뭐 어떻게 크게 뭐 오랫동안 지었다 막 이런 얘기를 뭐 해외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유령 건물인 걸로도 알고 있긴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 기네스에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80년대 이제 남북 체제 경쟁이 굉장히 극에 달았을 때 한국에 뭔가 이상한 빌딩이 높은 빌딩이 84년도에 올라가요. 63 빌딩. 63 빌딩.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63 빌딩 때문에? 네, 김정일이가 이제 한국의 63 빌딩을 보고 우리는 왜 저런 걸 못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경의 제일 좋은 자리를 김정일이가 잡아주고 저 105층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래서 원래는 저걸 8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89년도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개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 끝나면 저녁에 저기 가서 일을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하고 저런 걸 했거든요. 외교부도? 외교부도. 어쨌든 63 빌딩에 2배 되는 거를 만들려고 105층 유경 호텔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게 사실은 완공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다 올라가는데 집안이 한쪽으로 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면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저걸 부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업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만 지금 번쩍번쩍 하는 건데 저기에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노력과 피땀이 들어간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기권해서 나갔고.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설계해서 엘리베이터랑 나 프랑스에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보다가 기권하고 나간 거거든요.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긴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87년에 시공을 시작해서 프랑스의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89년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맞춰서 개막하기로 오픈하기로 2년 만에 공사를 끝내기로 공기를 잡은 거예요. 공사 기간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건축 스타일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 지었어요. 대한민국도 63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시공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진 시공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막대한 자본과 인원을 북한 측이 대하했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매년 4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연간 만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됐죠. 그 당시에 4,500억이 어딨어? 근데 어찌 87년에 짓기 시작해서 막 4억 불 내다가 북한이 점점
내일 지급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89년이 딱 되니까 이 외부 골조 공사가 거진 끝난 거예요. 이 모양을 갖춘 거예요. 물론 유리창 같은 건 없어요. 외부 골조. 그런데 북한이 더 이상 자금을 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내야 할 돈을 프랑스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프랑스 시공사가 북한 쪽에게 밀린 공사 비용을 내라라고 수차례 독촉을 하는데 북한이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러자 프랑스 시공사가 항의 의미로 직원 몇 명만 남겨두고 인원을 빼요. 프랑스 본사로 데려갑니다. 그게 89년 5월이에요. 북한은 빨리 지어라. 공사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 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정도면 철수해야 된다고. 나는 억류할까 봐 걱정된다. 북한은 억류할까 봐. 북한은 억류해 일단. 몇 개월 뒤 1990년 12월 결국 프랑스는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밀린 공사 대금, 그동안에 들어간 프랑스가 받아야 할 자금들 다 포기하고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합니다. 아, 그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저기서 돈 안 내려고.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아, 자, 진짜.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 1989년도에 건설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거의 20년 동안 건설이 중단되고 그대로 흉물로 방치가 되는데 마감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철근 콘크리트 골조 그대로 놔두면은 박혀있던 시멘트가 떨어져서 나가요. 그러면서 안에 있던 철근이 노출이 돼. 지금 부식을 해요. 그렇죠. 부식이 안쪽으로 들어가.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무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 당국도 놔두긴 좀 그래가지고 1996년 5월에 이제 중국 기술진을 부릅니다. 한번 체크를 좀 해봐라. 그때 중국 기술진들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층부에 벌써 누수가 시작돼가지고 폭파 공법으로 건물을 팍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충격적인 또 분석을 해요. 그래도 이 건물을 포기하기 싫었어요. 마침 그때가 1996년도니까 누가 평양을 왔다 갔다 하던 때였냐면 저희 이만갑에서 한번 다뤘는데 이제 현대그룹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우 김우중 회장이 우리나라 이제 비밀 특사로 이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김정일, 김일성을 만나면서 김정일이 직접 부탁을 한 거죠. 김우중 회장한테 대우그룹에서 마무리 좀 해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업가예요. 지금 중국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걸 덥석 물었겠나요?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경호텔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내려앉아가지고 결국 집안이 30cm 내려앉고 외벽이 떨어져 나간 사진입니다. 와. 아니 이대로 둬? 그런데 우리가 아까 최근 사진 봤잖아요. 지금 모습과 2004년도 사진이 타일러 씨 어떤가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지금 사진은 좀 그래도 공사가 완료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2004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이 북한 유경호텔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 진짜 모르겠네. 자, 이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조롱이 쏟아집니다. 야, 이게 뭐야? 피라미드야. 김정일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며 막 무너 앉아요.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2008년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재벌 통신사 오라스콤 그룹이 북한에게 딱 손을 내밀어요. 야, 유경호텔 형이 져줄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집트는 세계 가쁘잖아. 재벌 통신사예요. 오라스콤. 이 형. 돈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야, 대신 대신. 이동통신 사업권은 우리한테만 줘. 그렇지. 형이라서 하는 말이야. 형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그래서 북한이 콜을 외쳐요. 그래서 공사가 신속히 재개됩니다. 2010년 초반에 지금 이 모습에서 유리가 105층까지. 자, 지금 보시면 2000년대 공사가 중단됐을 때 유리가 안 달렸잖아요. 없죠. 그런데 2009년 8월에 오라스콤, 이집트의 자본이 들어가니까 유리가 달려서 올만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2011년 그때 오라스콤 재벌 그룹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집트 혁명으로 오라스콤 회장이 국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요. 돈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또다시 유경호텔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겉에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안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때는 2018년 4월까지 거슬러 와요. 김일성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건물 전면만
10만 개의 LED 조명을 거기다가 처발처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명 파사드 쇼를 하는 일종의 모니터 용도로만 쓰이고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외신 기자들이 혹은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앞면만 이렇게 치중을 하고 앞면에만 장식을 하냐? 뒷면은 없어 그러면? 뒷면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동무는 넥타이를 맨날 앞에다 내야지 뒤에다 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소리 조롱이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2006년도에 갔댔는데 여기서 그래도 좀 앞에 뭐 유리 저거 하면서 조금 안에 청소해서 그렇지 저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장이에요. 제가 제 친구랑 그 살고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저기 사람이 안 산다는 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친구 보고 가자고 했더니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니까 거기들은 코가 이거 익는데요. 이상한 냄새. 네. 암모니아 냄새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솔직히 평양시 시민들 들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저기다 오줌통 다 싸요. 평양 사람은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고모가 딱 그 밑에 살아요. 그 폐가에서 막 그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밤에 이제 놀러 나갔다가 엄마들이 그쪽엔 가지 말라고 귀신 나온다고. 그러면 저 타일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실제로 막 그냥 전에서 들은 얘기들인데 이제 뭐 평양까지도 사실 이제 그런 이렇게 전기 공급이 그렇게 막 잘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막 전광판을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설치하겠다는 게 되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되게 역시 계획 경제가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태양광 발전소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아니 류경 호텔이 정말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사실 이제 남았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그러면 혹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세계 1등인 분야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박, 공갈. 공갈 협박. 봐봐요 얼마나 생활총화 있죠. 조직동원 있잖아. 그렇지. 그 전 세계적으로 TV 채널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약간 뭔가 동상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퀴즈. 여기서 퀴즈.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난 구체적인 숫자로. 동상? 아 근데 또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다. 정답. 우리나라 커피숍만큼? 몇 개? 너무 많지 안 되죠. 투머치. 동상수가 38,000개예요. 38,000개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맞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막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이란 국가가 전체적인 종교 국가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도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죠. 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또 죽었잖아요. 동상을 김정일이 살아있을 땐 자기 동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보위성 같은 특수기관에만 김정일 동상이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김일성이 있던 동상을 치우고 똑같은 높이로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또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 뭐 해산이면 해산, 강계면 강계, 각자 혼자씩 있던 걸 2개씩 세워야 되니까 이제 김정은이 죽으면 또 3명 세우려면 또 다 없애고 또 3명 세우고. 다시 만들어야지. 저희는 근데 이거를 10살이 되면 그 조선소녀단에 입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단하기 전부터 거의 생활화, 습성화를 시켜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동상 청소를 나가요. 근데 집 앞에서부터 애들이 끝에 있는 애가 야 효진아 가자 어디 가자 해가지고 다 줄을 지어서 동상 청소를 가서 새벽부터 1시간 반을 막 닦고 겨울이고 뭐 비 오는 여름이고 상관없이 그걸 물걸레질 다 닦는데 10살부터? 네, 밑에 그게 대리석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맨발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 수령님은 앞이니까 맨발 벗고 신발 다 벗고 거기 올라가서 물걸레질로 매일 닦고 7시 반까지 닦다가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8시에 또 학교를 가고 이거를 저 여기 오는 날까지 반복을 했고요. 10살, 11살 때? 10살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전부터 자기 충성심을 잘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생활화를 했던 거예요. 만경돼 있는 거 말고 전국에 38,000개를 다 그렇게 관리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북한에서 이것저것 또 동상도 그렇게 막 크게 짓는 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왜 그러는 도저히 이해가 거예요? 안 가요.
우리는 지도자가 그냥 국민의 종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준종교이기 때문에 이른바 숭고의 미학이거든요. 숭고의 미학은 사람을 압도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 이런 큰 상들이 많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이제 소비에트 시작했는데 소비에트에서는 원래 문인들,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만들다가 나중에 혁명가들 만들고 점점 커지고 스탈린 시대 이제 그런 게 막 등장했죠.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는 완전 더 커진 거죠. 이 정말 따라하기도 싫고 어딘가에서 이거 이기려고 나와야 기네스북인데 그럴 가능성도 없는 북한의 기네스북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인민들의 땀과 눈물, 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제 만나라고입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 일장 하나 채널 A